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38거래일 만에 장중 4,200선을 넘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로 SK하이닉스 급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71% 오른 4,243에 거래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014억 원, 1,26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2,97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 넘은 12만 원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5%가 넘어 63만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9% 넘게 급등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고요. 또 SK하이닉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1.21% 오른 93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또 이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30점 내린 1,440원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워 1,435원 20전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회계 기준이 되는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환율 종가는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해 상반기 환율과 물가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면 앞으로 1, 2개월 추가 하락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최근 환율 하락은 추세적인 원화 강세보다는 수급의 영향으로 형성됐던 고점에서 조정이 나타난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관련 속보 전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김범석 창업주 명의의 뒤늦은 사과문을 낸 쿠팡이 조금 전 유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전격적인 보상안을 내놓긴 했는데 쿠팡이 사용처별 금액을 정해놨죠? 그렇습니다. 쿠팡이 오늘 오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모두 1조 6,850억 원 규모의 쿠팡 구매 이용권을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11월 말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의 고객이고 탈퇴한 고객도 포함입니다. 다만 이 5만 원짜리 이용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5만 원 가운데 로켓 배송 등 쇼핑과 쿠팡 이츠에서는 5천 원씩만 사용 가능하고요. 여행 브랜드 쿠팡 트래블과 럭셔리 브랜드인 알럭스에서 나머지 보상금 각각 2만 원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각 브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작은 편이고 또 결국 쿠팡 브랜드 내에서 써야 하는 금액이라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전략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국회 출석, 이번에도 불발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쿠팡을 상대로 상임위원회에 6곳이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김 의장은 이번 청문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 의장이 예정된 일정이 변경이 어렵다면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건데요.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만큼 실질적 경영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그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7일 김 의장 없이 진행됐던 국회 맹탕 청문회가 이번에도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KT와 U+에 대한 침해 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N 관리 부실이 부른 사고라며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고 LG U+는 수사 의뢰를 결론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KT에도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죠. 네, 앞서 SK텔레콤 때와 마찬가지로 KT도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침해 사고에서 KT의 과실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우선 불법 펜토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비정상 IP를 차단하거나 검증하는 체계가 없어서 공격자들이 불법 펜토셀로 손쉽게 결제 인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도 불법 펜토셀에 손쉽게 해제되는 등 문제가 산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는 펜토셀의 생산, 납품 및 내부망 접속 인증 전반에 있어 보안 관리가 부실하여 불법 펜토셀의 접속을 허용하였으며
불법 펜토셀에 의해 통신 암호화가 해제되어 평문의 인증 정보 등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또 두 통신사의 은폐 의혹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KT와 LG U+ 모두에서 확인됐는데요. 33,000여 대의 KT 서버를 조사한 결과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103종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KT는 일부를 신고 없이 자체 조치했습니다. 지연 신고하거나 폐기 십전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방해하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LG U+ 조사에서도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요 서버나 운영체제가 폐기되거나 대체되면서 조사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KT와 LG U+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편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상선 1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가구 구매 입찰에서 업체 50여 곳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구 업체들의 짬짬이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우선 적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NX와 한샘, 현대리바트 등 48개 가구업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모두 330여 건의 담합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싱크대, 북박이장과 같은 빌트인 가구와 드레스룸 등의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는데요. 업체들은 모임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고요.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그 금액을 토대로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담합을 통해 이들 업체가 올린 관련 매출은 6,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런 가구 업체들의 담합, 아파트 분양가에도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84제곱미터 기준 세대당 분양가가 25만 원 정도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과징금 규모는 NX가 58억 원으로 가장 컸고 한샘 38억 원, 현대리바트 37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가구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제재해왔는데 이들 업체는 이번에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예. 먼저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범석 또 불출석, 12월 소비자 물가, 마지막으로 기재부 분리 출범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주 또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범석 쿠팡 의장 또 불출석한다고요? 네,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해서 쿠팡 관련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본사 의장은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변을 들어보면은 27일 국회에다가 현재 이 거주 중으로 해외에 살고 있고 12월 30일과 30일은 기존 예정된 일정이 변경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국회에다 설명한 상황인데요. 김 의장은 지난 17일에도 청문회에 안 나왔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 대표를 보내서 커다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쿠팡 총수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서 국회 외면이나 또 한국 패싱에 대한 지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의장은 보신 것처럼 사과도 했고 또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긴 한데 앞서 이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김 의장으로서는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비장의 카드를 쓰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국회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는 내일 청문회에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현재 이 고환율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온다고요? 네, 그 31일 날에 정부가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내놓게 됐는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날 중요한 두 개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또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단위 소비자 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8월에는 1.7% 올랐고 9월에는 2.1% 올랐고 10월과 11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2.4%까지 뛰었는데 이번 달 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랐을지 주목이 됩니다. 아무래도 고환율이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반이 더 뛰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25년 1년치 물가 상승률 수치도 중요합니다. 이 수치가 바로 내년도 기업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주고 또 국민연금을 얼마 받을지까지도 이 숫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 숫자는 2.3%였습니다. 올해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이 정부 조직 개편 때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기로 했죠. 네. 이 분리 작업이 끝나고 이제 새 조직으로 출범하는 겁니까? 네, 이제 2일 날 금요일 날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분리가 돼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기재부가 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이렇게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지게 되는 건데 다만 애초에 기획재정부가 공룡부처라는 비판이 많아서 두 조직으로 쪼개지게 되는 건데 두 조직을 합치면 자리는 더 늘어납니다. 차관은 한 자리, 실장은 세 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1월 2일부터 해서 재정경제부의 수장 자리는 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쭉 이어서 맡게 되고요.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을 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국무위원이고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원을 배신했다,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으면서 인사청문회는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 딱셋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범석 또 불출석, 12월 소비자 물가, 기재부 분리 출범.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쇼핑몰과 OTT 등 각종 유료 멤버십 구독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절반이 5개 정도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구독비 부담과 함께 관련 서비스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특정 프로그램을 보려면 해당 OTT 가입이 필수다 보니 사실상 OTT에 기부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2년 전 13%에서 1년 만에 49%를 넘겼습니다. 구독 개수도 평균 5.5개에 달해 매달 구독비로만 4만 원 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고정 지출처럼 한 달에 액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지해가지고 자기의 지출액을 관리하는 필요하다.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구독 해지나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해도 5단계가 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지만 막상 실제 결제 단계에선 추가 금액이 붙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다크 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와 함께 사업자가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구독 서비스 계약을 슬쩍 갱신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데 대해 최대 과징금 부과나 고발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호텔 뷔페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롯데와 조선호텔 등이 또다시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제 내 식구 한 끼값이 80만 원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연말 연시를 기념해 이 호텔 뷔페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네, 롯데호텔은 내년 1월부터 서울 라세네 뷔페 성인 기준 평일 저녁과 주말 가격을 20만 3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연말 성수기가 아닌 평시 가격이 20만 원을 넘는 건 3대 호텔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평일 점심 가격도 17만 8천 원으로 2.8% 오릅니다. 웨스틴 조선호텔도 서울 아리아 뷔페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하는데요. 평일 점심은 16만 원으로 6%, 평일 저녁과 주말은 18만 2천 원으로 4% 각각 비싸집니다.
네, 이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이 연말 성수기 가격은 20만 원대를 훌쩍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신라와 롯데, 조선 등 3대 호텔 뷔페와 함께 파르나스, 포시즌스 등 특급 호텔들 대부분이 연말까지 성인 한 끼 값을 20만 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텔 음식값 인상은 외식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김밥, 칼국수 등 가성비 메뉴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밥 평균 가격은 지난달 3,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하고 칼국수 역시 4.9% 올라 평균 가격 10,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와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제가 가동됩니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중단돼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피해자 입장에선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다 보니 신고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거래가 즉시 중단되는데요.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선 기존의 고객 확인 제도보다 강화된 고객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네, 또 이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고요. 네, 내년 1분기부터는 연이율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불법 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렌털 채권 매입 추심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사금 예방대출의 금리를 현행 15.9%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12.5%로 인하하는데요. 이를 전액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를 5에서 6%대로 대폭 완화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5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연간 최고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그러면 올해 들어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연간 상승률인 8.03%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고 중위 매매 가격 역시 11억 원을 돌파하면서 체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또 아파트값 상승 전망 심리는 더 강해졌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9포인트 넘게 급등해 117을 기록한 건데요. 이 지수는 중개업소들이 체감하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100을 크게 웃돌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15 부동산 대책 직후에는 규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시장이 규제보다 공급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